아니 어디를 눌러봐도 어디가 내렸냐고. 급한 불은 끈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이게 문제는 거래량이 줄었는데 신고가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10개가 거래되는 게 5개가 거래되지만 10개가 거래될 때도 신고가가 52개씩 나왔는데 5개가 거래될 때도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락 거래 비중 이런 게 중요하죠. 하락 거래 비중. 그러니까 하락해서 거래가 돼야 빠지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집이 빠지려면 하락의 메커니즘,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가격을 깎아서 내놔야 돼. 호가를 낮춰야 되겠죠. 근데 호가를 낮춰서 내놓고 그게 체결이 되어야 이제 하락 거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 밑으로 다시 호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체결이 되고 이러면서 쑥 밑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호가가 낮아져야 돼. 그리고 하락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호가는 반등을 했고 호가가 낮아진 게 아니라 호가의 상승폭이 낮아졌었고 신고가 비율도 여전히 유지가 돼 있었고 그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여전히 많다 이거거든요. 데이터 갖고 하나 보여줄까요?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으면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는 거잖아. 그들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뭔 데이터요? 보고 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애널리스트인데. 아니 애널리스트인데 왜 그래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오겠지. 자기 보고 싶은 거만 보겠지. 이제 매물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매물이 줄어들었어. 그랬더니 이런 메시지를 쓰더라고. 다시 보니까 오늘 오면서 들어보니까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빠져나가네. 빠져나가네. 우리 지난주에 매물이 안 늘어났다고 얘기해 주잖아.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더라. 이게 호가를 이제 제가 매주 이게 취합하는 건데 월요일 기준으로 전국의 500세대 이상 단지들의 매물을 다 취합해서 500세대 이상이랑 신축이 요즘에 세니까 300세대 이상 신축의 매물들의 호가가 지난주보다 올라서 나오는지 내려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지난주보다 호가가 더 올라가서 10억 1000에서 10억 2000, 10억 3000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전주 대비. 전주 대비. 그래서 여기 피크를 찍었죠. 피크 찍고 이제 그 다음 규제 나오고 나서부터 주춤 이런 거거든요. 27일에 나오고 이게 30일이니까 3일 뒤에니까 좀 그동안 매물 올려놨던 거 이제 안 내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훅 빠졌죠. 이 훅 빠진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그 최근 몇 달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처에 있다는 거지. 그지? 어쨌든 요거는 급등이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자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4주 정도 지나니까 요거 찍고 이제 5주째부터 7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가격이 7월 28일이군요. 딱 한 달 되니까 반등을 했다 호가가. 살짝 더 올린 거네. 그렇죠. 이제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커진 거죠. 이제 느낌 온 거지. 뭐야 뭐 누구 나와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더니 뭐야 막 이런 거죠. 뭐야 얘들 봐라 막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상승해서 거래가 되냐 하락해서 거래가 되냐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이제 100이야 100 0%거든요. 그럼 요거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해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상승해서. 그래서 보면은 요게 6월 달이고 7월 달인데 여전히 보면은 지난 거래 대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달에 동일한 평형이 거래가 됐어. 그러면 이번 달에 그 거래된 게 그거보다 올라서 거래가 됐냐 내려서 거래가 됐냐 이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 0보다 위에서 1.28% 올라서 거래했다는 이야기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이 지난 거래 대보다 상승 거래가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요거는 뭐냐면 이전 거래입니까? 3.84%. 요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높으냐면 이전 거래.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거래됐을 수도 있고 1년 전에 거래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이전 거래 대비는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지난달에 거래된 게 있는데 이번 달에도 거래됐어. 그러면 이번 달에 올라와서 거래됐냐 내려서 거래됐냐 이거는 1.28% 올라서 거래됐다. 이제 6월 달도 1.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거고 예전에 보면 2022년에 빠졌을 때 보면은 하락으로 연비 때 쭉 내려와가지고 거래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2023년 12월에 잠깐 내렸을 때 작년 하반기에 잠깐 주춤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지금 보면 지금 7월 달도 여전히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일자별로 이럴 수도 있잖아. 일자별로 이걸 또 뽑아왔어요. 요건데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일자별로 6월 28일 이후에 일자별로 상승해서 거래가 됐는지 하락해서 거래가 됐는지 일자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7월 달 거는 이제 한 달 통으로 퉁친 거고 보시면 6월 여기 0.5 요 선이 뭐냐면 50%야. 그러니까 딱 요게 뭐냐면 10개 중에 5개가 상승 5개가 하락. 보합인 거죠. 사실 보면 이게 일자별로 28일 29일 해갖고 보면은 다 보면 0.5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특히 이제 7월 13, 14일쯤에는 이제 70%가
상승 거래 됐다. 그리고 이제 살짝 주춤하다가 7월 16일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많다. 그럼 이제 종합해 보면 호가는 다시 반등하기 안 떨어졌고 호가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거래도 일자별로 본 것도 그렇고 7월달 전체 거래 본 것도 그렇고 지난달보다 또는 어제보다 올라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죠. 안 떨어졌네요? 안 떨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안 떨어졌잖아. 이게 나는 답답한 거야. 도대체 무슨 데이터를 본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봐야 되는 거죠? 올라냐 내렸냐를 자기가 너무 이렇게 대부분은 뭐냐면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지. 댓글로 제가 질문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네네. 눈에 띄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전세고 매매고 갭투 매매 전혀 거래가 없는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뽐뿌질 좀 그만하세요. 거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딱 되게 좋아해. 자,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 증감률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는지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근데 저는 23년을 아파트 시장에 있었어요. 사고 팔고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2022년에 하락을 맞추지 못했어.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나는 이제 데이터를 더 깊이 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그 부동산 융합대학원에 부동산 빅데이터 전공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제대로 배워보려고 했는데, 내 생각은 이런 거죠. 전세고, 매매고, 월세고, 자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그죠? 그래서 주거 문제는 팩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걸까?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냥 싫은 거야. 오르는 게 싫은 거야. 비싼 게 싫은 거야. 근데 그거는 네 마음이고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계속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세상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그치? 분석하는 게 맞죠. 분석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계속 내린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렸어요? 2022년 잠깐 내렸죠. 그러니까 10억 오르고 3억 내리니까 이러고 있잖아. 아이 꽃이다. 아이 꽃이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왜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모를까 진짜? 진짜 모르는. 자기는 집이 안 올랐다 생각하는 진짜로? 진짜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전문가니 뭐니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도그마 이런 데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도그마. 그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1년 전, 2년 전, 3년 전 영상이 있으면 찾아봐. 그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면 거의 딴소리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지속적으로 틀린 사람의 말을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 왜 그런데? 그렇잖아. 그 사람의 말이 이제 너무 공감이 돼. 좋아. 내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세상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건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은. 그러면 왜? 주거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야. 당신 소득의 대부분이 주거에 들어가잖아. 최소한 30-40%씩, 20% 30%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이 지속적으로 맞아왔는지 틀렸는지를 봐야 되잖아. 10번 하다가 2번은 틀릴 수 있지. 근데 큰 흐름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출연한 영상,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영상을 그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랑 넣어가지고 같이 봐봐. 떨어지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오르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너무 어려운 걸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상만 찾아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4년 전보다 지금 가격 많이 올랐잖아. 지금 20억 하던 게 지금 40억 하고 그렇잖아. 근데 그동안에 뭐라 그랬어? 기다리라. 내린다. 큰 기회 온다. 40%도 빠진다.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 영상을 찾아보라니까? 지금 걸 그게 싫은 거야. 나는 그것도 찾아보기 싫은 거야. 그냥 찾아보기 싫고 그냥 지금 하는 이야기 그냥 듣는 것만으로 내가 힐링이 되는 거지. 그게 단 거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위로가 듣고 싶은 거지. 그치. 위로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나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준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있잖아 혼자 울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판단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보라는 거죠. 데이터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입니다. 왜? 집을 사건,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엄마 집에 살건 다 주택시장에 참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의 경험이 있어. 자기의 우물이 있다는 거죠. 딱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오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전국의 아파트 시장이 다 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난 강남 사는데 집이 졸라 올라요. 그러면 전국의 아파트가 다 오르는지 아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면 객관적이지 않고 일반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쵸?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객관적인 걸 봐야 되잖아.
하다못해 한국 부동산원에 가면은 실거래 지수라는 게 있죠. 그거를 보면 되죠. 그게 보기 싫으면 그 망고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망고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맨날 오른다고 해봐야 에이 저 새끼 맨날 저 새끼는 오른다고만 해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서울 지도에다가 주간 매주 내가 왜 매주 이런 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매주 내가 25개구에다가 얼마나 올랐는지 색칠을 해주고 있잖아요. 색칠을.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건데 파란색 있어요? 나는 이거를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이걸 봐봐. 와. 이게 2003년부터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5월달 볼까요? 5월달? 여기만 보세요. 빨간색이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자, 12. 아니, 어디를 눌러봐도 어디가 내렸냐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큰 실수를 하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 팩트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인데 계속 무지성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른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해도 안 돼.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내가 언제 실거래 가격 지수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 보고 있어요. 그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맨날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맨날 세상 탓하고, 직장 이야기하면서 뭐 부장님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막, 그런 거 있잖아. 인상이 안 좋아 보이시네. 소화가 안 되시고, 매스껍죠? 네. 장이 안 좋네요. 아, 위장이요? 간장이요? 아니요. 부장, 과장이요.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거 보면 또 하하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위에 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긍정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아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네. 그 분야에 한 명씩의 멘토를 정한대. 그 사람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여러 명을. 부동산 알고 싶다. 부동산을 여러 명을 검증을 하는 거야. 그럼 전문가 하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이야기를 주로 듣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 틀리는데 왜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냐. 진짜 이 사람 이야기가 정말 괜찮으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 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영상을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그때 근거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지금 바뀌었는지 보면 그냥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놓고 전문가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계속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계속 들렸는데 10년째, 20년째 계속 내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0년째부터 계속 내린다고 했는데, 내린다고 했는데, 계속 뻔뻔하게 사과 한 번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 그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좀 찔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전망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자기도 댓글 볼 거 아니야. 아 이거 봐봐 나오면 댓글 100개 중에 80개가 언제쯤 맞출래? 이거 언제인가? 아 그런 사람 있어. 차라리 나 끄는 너나 많이 사세요. 그런 댓글은 바로 지워야 돼. 왜? 제가 제시한 근거가 이러이러한데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달아주면 보는 사람도 공부라도 되지. 적폐 빽! 너의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거야. 이거 배출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댓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인구가 소멸하고 이런 거라도 적으면 다행이야. 그치? 그냥 아유, 꺼져라. 막 이런 거 약간 있잖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감정 소비밖에 안 되는 거지. 투기꾼 망해라. 망해라. 다 잡아 갖다 드려라. 막 이러면서 더 때려야 된다. 막 이렇게 이런 거밖에 없잖아. 다 잡아 가더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이제 전망이 계속 틀리니까 전망이 틀린 이유가 내가 전망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 전망은 맞는데. 아, 맞는데? 그치. 내 전망이 틀린 게 아니라 정부가 펌핑을 해서 그렇다. 정부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제 결국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진화해가지고 이게 민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로 지금 의견을 달아주세요 라면서 이제 조회수도 빨고 댓글도 많이 달아서 추천도 많이 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아 그렇잖아. 댓글이 많이 달리면 추천이 많이 되잖아.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수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시장을 전망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시장을 전망에 맞추려고 하는 거. 시장의 원리 따위는 개나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런 겁니다. 놀랍다. 이거 진짜 무섭다. 시장을 자기 전망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대박 아닙니까? 이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가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럼 거래가 진짜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한번 들어가 봐라. 자, 제 걸 못 믿겠으면. 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거의 1년째 거래량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거래량을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래량으로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물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거래가 80%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엄청난 장난이고 조작이라는 걸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첫 번째, 아파트 실거래는 계약하자마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신고한다고? 한 달 내에만 신고하면 되죠. 30일? 네. 그렇죠. 30일 내에 신고하면 되죠. 그러면 6월 달 거래량은 7월 31일에 취합이 완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6월 초에 6월 한 20일쯤에 나와갖고 항상 그 이야기잖아요. 7월 20일쯤에 나와갖고 거래량이 급감했다. 규제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6월 달에 12,000건이었는데 지금 2,000건밖에 안 된다. 80% 급감했다. 90%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자, 7월 거래량은 언제 취합이 다 된다고? 8월 말일에 취합이 다 돼요. 근데 8월 말일까지 60일 동안 취합이 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60일이 끝나야 7월 1일부터 60일 동안 취합이 되는 건데 20일 취합된 거 가지고 다른 달 60일까지 취합된 거랑 비교해 가지고 정내 막내 하는 거는 첫 번째 부동산 데이터를 잘 모르거나 두 번째 그걸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란 소리 하지 말아야지. 왜냐? 그럼 11월 때부터 계속 매달 10일이나 20일 사이에 나와 계속 이야기해. 지난달에 대비해갖고 지난달에 거래가 얼마였고 1월달에 거래가 얼마였는데 얼마 뭐 60% 가지고 50% 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 그걸 모르면 전문가라는 딱지를 떼야 되는 거고 알면서도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볼 때 별로인 거야. 그래서 지금 6월달, 7월달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안 되는데.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7월 29일인데 28일자까지 취합된 게 있으니까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7월 달은 2,498건이고요. 6월 달은 5,724건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이 5,724건이었는데 7월 달이 2,400건이니까 거의 50% 이상 빠진 건 맞죠. 그건 맞아요. 팩트예요, 팩트. 4월이나 5월 달은 3,300건, 2,400건. 그래서 지금 보면 7월 달은 4월 달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하늘색이 4월 달인데 이 보라색이 있잖아요. 7월이거든요.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거 봐요. 6월 달 대비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6월 달 지금 12,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 12,000건이잖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많은 거. 비교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건데 엄청 키 크고 싸움 잘하는 형하고 대학생 형하고 초등학생하고 비교하면서 얘는 싸움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평균은 뭐냐? 자, 최근 10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 매달 평균 거래량은 5.8K, 그러니까 5,800건이에요. 10년 평균은 5,800건이야. 자, 그러면 최근 5년 평균이 중요하잖아요. 5년 평균은 3.8K, 3,800건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는 5,337건이에요. 10년 평균 대비로는 많은 건 아니지만 5년 평균 대비로는 3,800건보다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래서 7월달 거래량도 10년 평균 대비로는 적지만 5년 평균 대비로는 상당히 많은 수치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호도하는 거죠. 호도. 거래가 많이 죽었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클릭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전문가 입을 빌리면 더 신빙성이 가니까 전문가 얘기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직방이 내는 데이터 뽑은 거 가지고 살짝 토시 몇 개 바꿔가지고 더 하락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하나 남기죠. 알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더 짙게 돼봐야 알겠지만. 가로 이렇게 살짝. 앞에 넣는구나. 거래량이 80% 폭감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엄청 글씨 크게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깨알같이 한 것으로 다 네 책임이야, 이 새끼야. 알겠지? 알고 사인하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면 이런 거잖아. 그런 식인 거야. 알고 있는 거지. 신문 기자들도 알고 있는. 근데 그들의 비즈니스잖아요. 이걸 생각해. 비즈니스잖아. 그 사람의 이익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두 가지야. 진짜 그게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게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이익하고 내 이익이 부합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하락률도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 옳은 거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모르면 그만둬야죠. 그 사람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렇게 책도 쓰고 깨진다고 책도 쓰고 뭐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책도 쓰고 막 그 책을 써서 파는 게 그 사람한테는 이익인 거지. 여러분들이 집을 사가지고 막 부자 되고 이런 게 그 사람의 아니 그 집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진짜 그 진짜로 사지 마요. 진심이에요. 진짜 이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익은 하락률을 덧붙여서 조회수를 더하고 자기의 출판이라든가 교육 사업이라든가 유튜브 조회수 이런 비즈니스를 더 하는 게 목적이지 당신이 그래서 집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안 사가지고 이익이 기회비용이 좀 줄어들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야 돼. 그 사람이 말하는 이유가 뭐고 그 사람이 이익 구조하고 내 이익 구조가 일치됐는지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진짜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알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아니 진짜 모르면 다 그만둬야지. 진짜 아니 10년 동안 막 3-4배가 올랐는데 아직도 내린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모른다고 그거를?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애도 알아 집값 오른 거는. 길 가다 물어봐봐. 서울 집값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10년 동안. 뭐 10살 넘으면 다 알지. 그런 걸 뭐라고 해? 삼척 동자도 안다고 요만한 애도 안다고 그치? 그 이야기잖아. 10살이 넘으면 10년 동안 집값 오른 거 다 알걸?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내린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과거 영상을 보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 몰두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겠어요?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나도 궁금하잖아.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잖아. 나도 규제 나오고 그러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왜 안 하겠어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또 막 분위기 막 좋으면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 물론 명의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런데 나도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6월달 거래량은 초반에 7월달 거래량은 스타트가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28일에는 이제 지금 4월달 거래량하고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죠, 팩트. 그런데 그러면 4월달 거래량이 10년 평균 대비하고 5년 평균 대비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잖아. 거래량 떨어졌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그 근거가 거래가 많이 줄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살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집이 떨어질 거라는 근거로 거래량이 줄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집이 떨어지려면요, 최근 5년 대비해서 집이 떨어지려면 거래량, 서울 평균 거래량이 2,000건 미만이어야 돼요. 2,000건 미만일 때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게 더 맞는 말이죠. 왜 2,000건이 기준이에요? 그 최근 5년간 그랬다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12,000건이다. 그러면 엄청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10,000건 넘어가면. 왜? 10년 평균, 5년 평균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4,000건은 떨어졌어.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 많이 줄은 건 맞지. 10년 평균보다 줄은 건 맞지. 5년 평균보다 높지만.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래량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떨어지는 거래량이니까. 최근 5년 보면은 2,000건 미만일 때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무슨 소리 하고 싶으냐. 지금 그래서 6월달 거래량이 2,400건인데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줬잖아요. 떨어지고 있냐고요. 7월달 거래량이 2,400건인데 지금 29일째 떨어지고 있냐고.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이 국가 공식 통계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주거의 문제는 되게 본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테너트 초이스라 그래갖고 내가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전세를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 월세를 살 수도 있잖아. 그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항상. 근데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건 자유야. 본인의 자유.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지. 사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안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혹시 내가 즐겨 듣는 사람의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 잘 맞아왔는지, 혹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 구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익 구조가 내 이익 구조랑 맞는 것인지, 이런 거죠. 내가 집이 떨어진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게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건데, 실제로도 떨어져야지 듣고 있는 사람하고 동의하는 사람하고도 합치가 되니까 둘 다 이익이 되는 거다, 이런 거지. 근데 대부분은 혼자만 이익이 되지 않던가? 집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그죠? 그런데 왜 서울에 사시면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10년 있으면 10년 중에 한 2, 3년은 떨어지고 7, 8년은 오르니까 상승론을 유지하는 게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많이 됐어. 그리고 실제로도 어차피 돈은 계속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면 그게 다 어디로 모여요? 서울로 모이잖아요. 네.
서울로 모이니까 서울에 유동성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서울은 구조적으로 집을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서울의 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본인의 자산 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3년에 나와서 5월인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오르나 내리나 보자. 오르나 내리나 보자. 그리고 나는 오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박제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네, 24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23년입니다. 3년 5월입니다. 3년. 그리고 제가 23년부터 24년 말까지 했던 이야기 다 요약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메인 화면에 박제해놨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이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불패신하는 사이비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동산 몰빵은 한국을 죽이는 거다. 암적 존재와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집은 쳐다도 보지 마라. 일단 불패신하는 사이비 종교다 그러는데 저는 하락론이 드디어 이제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장로회고 그쪽은 사이비 종교인 것 같다는 거야. 아, 이거 정론인가요? 정론이죠. 아니 실제로 10년을 놓고 봐봐 어떻게 됐냐고. 아니 20년을 놓고 봐봐 어떻게 됐냐고. 30년을 놓고 봐봐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에이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망할 거예요. 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쵸. 출산율 보세요. 그렇죠. 서울 인구 줄어든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고 이러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요. 네.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을 분석해야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틀리고 생각하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그거에 일단은 적응을 해야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사회 현상을 바로 잡아야죠. 그럼 정치를 하시면 되죠. 정치를 그만두고 다 그냥 정치를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러려면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뭐야? 본인 자신도 바꾸는 게 어렵지 않던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 본인 자신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남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랬으면 하는 거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채널 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이 이거거든. 노력하세요. 아끼세요. 싫거든. 그렇잖아요. 싫거든. 노력하세요. 아끼세요. 싫거든. 나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하라는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나 회사 다니는 데 뼈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집 사가지고 열심히 빚 갚는 사람들은 회사 안 다녀? 추가로 거기다가 빚까지 내가지고 열심히 아끼고 알뜰살뜰 하면서 빚까지 갚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집 하나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아니면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내 말이 그거야. 본인을 바꾸라니까? 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 집값이 폭락하면 되죠? 집값이 폭락하잖아. 폭락 잘 안 하겠지만 폭락했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는 항상 그렇지만 나는 오늘 집이 하나 있어야 돼.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간에.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든가 아니면 전세 월세를 들어가겠지. 그래서 아무도 안 사.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전세하고 월세가 오를 거 아니야. 그럼 전세하고 월세가 올라.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가 올랐다고 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하는 월세가 집을 안 짓고 돈은 늘어나니까 200만 원이 됐어.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생각할 거야. 내가 5억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를 1.5%를 주네? 와, 거기다가 또 15.4%를 또 떼네? 그래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가지고 종합과세도 될라 그러네? 열받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근데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5억 주고 사면은 한 달에 월세가 200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이니까 4.8%야 수익률이. 야, 은행에 넣으면 1.5%인데 4.8%면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겠어요? 집을 사겠어요? 집을 삽니다. 생각이 있으면 집을 사겠죠. 월세 내는 것보다 집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집을 사겠죠. 그럼 집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일단 은행 이자의 역수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죠? 은행 이자의 역수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세 받는 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더 유리할 때까지 계속 오르게 된다는 거지.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다시 시장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지. 가격이 오른다니까?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자, 이렇게 진짜 간단한 건데 보세요. 자본주의는 뭐야? 자본주의는 인플레를 숙주로 하는 거잖아. 네. 이거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자, 보세요. 우리가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책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그냥? 아니요. 아, 책을 막 억수로 아니요.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막.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 봤어. 죽기 전에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다. 이런 국어 선생님도 봤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게 한탄하는 분도 계셨는데, 자, 이런 이제 조선시대에 책 보고 청빈낙도 들어가. 청빈낙도. 책 보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제 800에 하고 누우니 이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이야기잖아. 네. 그러면 처자책들은 어떻게 살고 있겠어 지금? 뼈 빠지. 그렇지. 자기만 논한 거지 그냥. 그래서 논한 거지. 자취이성가 술이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 자, 그래서 뭐냐면 나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예를 들면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옷이 없어가지고 막 예쁜 옷을 사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세상은 풍요롭잖아, 그죠? 그 풍요로운 세상이잖아. 그 유토피아 들어보죠, 유토피아? 거기 유토피아가 있잖아요. 지금 유토피아가 뭐라더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세상. 이런 거야, 다. 지금 우리가 이미 유토피아에 살고 있는 거야. 거기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미 주 40시간 근무에다가 뭐 주말에는 쉬고 막 다 이런 거야. 그게 유토피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단어만 생각하잖아. 그 내용은 그 사람이 생각한 건데 이런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유토피아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치? 뭐 이미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거지. 지금 뭐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더 좋은 게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좀 더 물질이 많으면 좀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팩트죠. 뭐 그렇게 뭐 그게 올바른 거다 아닌가 이런 걸 떠나서 팩트죠. 자,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서 오는 걸까?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왜 그걸 만들까? 그거를 만드는 게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니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더 돈을 벌려고 이기심에서 만든 거라고. 유튜브로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파해서 여러분들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 사이드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 안 되면 할 거야? 돈 안 돼도 그냥 막 빚내가지고 막 대출 내가지고 막 뜨고 땡빚 내서 막 여러분들의 부를 위해서 난 막 대출 받아. 선생님 오디오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럼 오디오도 장비가 지금 3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짜리를 바꿔야 되나? 땡빚 내가지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잘 되자고 만든 거야. 우리가 회사 가기 전에 쌀 농사를 짓고 회사를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누군가가 쌀을 팔아서 우리한테 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왜 쌀 농사를 지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야. 쌀 농사가 돈이 안 되면 다 그만두고 수입해서 먹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야지 물질이 많이 생기고 그 물질이 많은 물질들로 인해서 풍요를 더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일할까? 그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300년 전에 한 거잖아. 그게 국부론이잖아요. 당신이 저녁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빵집 주인의 차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봐봐. 올해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년에 105만 원을 벌어야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올해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내년에 195만 원을 벌어. 그럼 기분이 좋아 안 나빠? 슬퍼요. 자, 근데 올해 우리 마을에 모든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후랭이님이 100만 원을 열심히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후랭이님은 내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만 원밖에 벌 수가 없어요. 왜?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하죠. 그래서 뭐냐면 5만 원을 더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랭이님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제 올해는 100만 원 벌었는데 105만 원을 버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랭이님이 열심히 해서 생긴 부산물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게 자본주의인 거지. 이게 30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국부론부터 시작한 자본주의인 거지. 자, 이 자본주의가 훨씬 더 공산주의 시스템보다 이 이득이라는 거를 소련하고 중국 사람들이 100년 동안 몸빵하면서 증명을 했잖아. 몸빵. 증명했잖아. 초반에는 잘 몰랐어. 그래서 시장도 계획 경제를 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로 해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시장 자유를 맡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물론 그래서 그게 병폐가 와가지고 뭐 케인즈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둘이서 뭐 신자유주의 이런 거 막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맡기고 정부는 꼭 필요할 때만 개입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더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렵나? 아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이게 어렵나? 깜짝 놀랐어. 배급해줘야 되는 거야? 집도 배급해주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누가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봐야,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은 걸 주는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하냐고. 그렇잖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50점이야? 왜? 다른 친구들이 다 평균이 50점이야 임마. 나는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30점 받았는데 너는 50점이야. 왜요?
평균이 50점이야. 그러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공부를 잘해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그게 일로 넣어보지. 그러니까 그래서 계획 경쟁이, 뭐, 공산주의 이런 게 망한 거죠. 왜 사람을 더 열심히 만들지 열심히 일하게,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초반에는 차이가 좀 났어요. 걔네들이 더 잘 나갔어요. 뭐 동물농장에도 나오잖아요. 처음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동독 애들이 막 유성도 잘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랬고 막 자기 운동 잘하는 남녀끼리 결혼시켜가지고 애 낳아 그것도 운동시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진짜 그랬어. 충분히 가능해요. 그쪽은. 그랬다고 옛날에 동독에서 막 그랬다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자본주의는 인플레를 먹고 숙주로 자라는 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계속 돈을 찍어야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너무 과하면 하이퍼가 와갖고 망하지만 적당히 잘 찍어주는 거.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이 일하게 만든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거 돈으로. 그거잖아. 그럼 뭐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M2 늘어난 걸 보면은 한 번도 거의 줄은 적이 없고 계속 늘어나요. 그래프를 보여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몇 번을 보여줬어.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M2가 뭔지는 알겠지? 유동성. 나도 잘 모르지만, 동네 아재지만 찾아보면 알잖아요. 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는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기 엄청 큰, 바스켓. 다라이가 있어. 엄청 큰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니까 딴 데를 못 가는 거야. 다라이가 뭐냐, 다라이가. 엄청 큰 욕조에다가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은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물이 계속 나오면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을 틀어놓은 게 뭐냐면 유동성. 돈을 계속 찍는 거지. 조금씩. 너무 많이 찍으면 욕조가 넘치니까 적당히 계속 꾸준히 물을 이렇게 틀어놓는 거지.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조가 이만하니까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자세히 해봐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으로 확장을 해보자.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야. 그 욕조가 있어. 근데 거기다 물을 계속 틀면 어떻게 돼요? 수위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 욕조가 좋아졌어, 갑자기? 아니지, 하나도 안 좋아졌지. 근데 물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물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가 좋아졌냐고, 갑자기. 30년 된 아파트가 갑자기 20억이 뛰었어. 그러면 갑자기 막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보고 안녕하세요, 막 들어오세요, 막 이러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밥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막 빨래 벗어놓으면 들고 와가지고 다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입혀주냐? 아니잖아. 근데 왜 집값이 오르냐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잖아. 집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러면 서울이라는 주택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생각해보자. 아파트 시장이라는 공간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거를 가격이 너무 빠르게 안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조를 더 큰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뭐냐면 주택시장을 공간을 더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파트 시장을 더 만들면. 그게 뭐야? 신규 공급이잖아요.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물을 받을 공간들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오히려는 공급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 반대로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금융 위기가 아닌 대공급으로 막은 적이 있잖아. 그게 91년부터 96년 1기 신도시 입주할 때 그때였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가격이 91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안 올랐어요. 안정됐다고요. 그게 왜? 위기가 있었어? 아니잖아. 공급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자본주의라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이 유동성을 물을 채워줄 공간을 계속 넓힘으로 인해서 가격이 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시가총액은 똑같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서울에 신규 공급이 되냐고.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이제 하락론자들도 알더라 이제. 그러면 집을 많이 지어주면 되는데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주면 되는데 우리 또 전 시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47%를 그냥 해제하셨잖아. 날렸죠. 그래서 그거 날리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공급이 없을 거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그 주장이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10년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10년을 예측해. 3, 4년은 확실히 서울은 40년 만에 최저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라는. 숫자로 다 봤죠. 숫자로 다 봤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욕조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작아지게 생겼는데. 욕조 마개를 빼야 된답니다. 욕조 마개 빼면 목욕은 어떻게 하죠? 이거 빼야 된답니다, 물을. 그러면 빼면 목욕은 어떻게 하냐고. 대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그게 욕조야? 그러면 그게? 밑 빠진 항아리지? 그 목욕은 어디서 하냐고. 그러면 하지마. 냄새나게. 세수만 하고 다녀. 그러면 여기는 샥 까놓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서울의 공급이 아직도 안 될 거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야. 그런데 집이 그렇게 해서 오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공급을 개인이 할 수 있냐 이거지. 개인이. 안 되잖아요. 그 지난주에 나와서 내가 한 이야기 이거잖아. 아니 개인이 집을 공급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민간 건설사들한테 계속 맡기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더 장려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다 뭐 종부세다 뭐다 막 각종 규제를 등등등 해놓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 그런데 집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계속 쏟아지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 더 빨리 올라. 근데 그 원인을 자기들이 공급 안 했음을 인정하고 그걸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인정을 하고 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지. 국정 목표가 집값 잡는 나라는 없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입자들을 더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맨날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된대. 그리고 전세제도는 선진하지 않대. 무슨 소리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 중에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가 세계 6위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에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따라해야지. 아직도 4대주의 같은 거지. 아직도 우리나라가 되게 80년대 새벽정이 울렸는데 이런 시대인 줄 알고 있나 봐. 전부 다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데 야 이미 선진국이야. 뭘 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라고. 세계 6위라고. 세계 6위. 일본 제낀 지 오래됐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월세로 가야 된다고. 미국처럼 미국이나 유럽처럼 월세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제도 자체가 이렇게 미개한 거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다. 아니 우리가 선진국이야. 전세제도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데 스스로 규제하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데 단기적으로 공급이 없으면 집값이 올라요. 집값이 오르면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집값이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세입자들을 보호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야 지네들이 공급 안 해놓고 그 결과로 집값이 오르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주택이 잘못한 거야. 봐봐라 이 애가 집을 얼마나 많이 샀냐. 다주택 줘줘야겠지. 줘줘. 그래서 다주택을 줘줬어. 집이 또 오르네. 아씨 뭐지? 다주택을 줘줬는데 집이 왜 오르는 거야? 법인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법인도 줘줘. 법인을 줘줬어. 또 오르네. 뭐지? 영끌족들이 집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영끌족이 문제네. 영끌족을 막 온갖 조롱하면서 영끌족이 문제다 어쩌다 막 이러는데 그랬어. 그리고 이제 정권이 멸망했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국가가 공급을 열심히 안 한 탓을 일개 개인에게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안 됐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했어 앞으로. 더 많이 오르겠지. 그러면 또 더 개인들을 쪼이겠지. 결국 이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문제래. 똘똘한 한 채가 문제인 이유는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가 문제인 이유는 집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건데 똘똘한 한 채가 문제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집을 안 줬어요. 그죠? 그리고 규제했어요. 공급이 안 늘어났어요. 거기다 서울시에서는 또 합심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게 다주택이 문제라 그래갖고 다주택에다가 양도세 중과 때리고 취득세 중과 때리고 종부세 중과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를 갖고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다주택 하지 말라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가지고 집을 정리하고 뭉쳐가지고 돈이 남네? 그러면 돈이 남으니까 좀 더 한 채는 좋은 걸 사야지 비싼 데로 가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현상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그렇게 밀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많이 오르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문제래 이제 또. 똘똘한 한 채를 조져야 되겠네. 똘똘한 한 채 조지겠지. 그러면 또 똘똘한 한 채를 조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겠지. 그럼 또 가액으로 하자고 또 그러잖아. 네. 가액으로 그게 왜 안 될까요? 가액으로 지방에 2채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비싼 거 1채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비싼 거 1채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봐서 되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니까 똘똘한 한 채를 줘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는 안 되는구나 팔고 이제 집을 사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팔고 2채로 바꾸겠어요? 갭 투자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한 채는 무조건 새로 줘야 되는데 갭 투자도 못 하는데. 그리고 되겠냐 이거. 그리고 지방 내려가고 지방에서 막 여러 개 막 사주고 이러겠어요? 그러면 또 다주택자가 문제라며. 그래서 또 오르면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또 조지고. 또 오르면 똘똘한 채가 또 조지고 이럴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 폐가 아픈데
배가 아픈데 머리에다 계속 빨간 약만 바르면 낫냐고. 효과는 있어 보이지. 머리에다 빨간 약을 바르면 저분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배를 고치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런 효과는 있지. 나라에서 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이마에다가 아까진기를 바르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지. 근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냐고. 아까진기만 계속 바르고 있는데. 배가 아픈데 이마에다 아까진기 바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너무 답답하다, 이게. 너무 답답해. 근데 이제 이 현상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공급이 없으니까 똘똘한 사람들은 이제 눈치챈 거지. 그러면 집을 사면 되겠네. 그래서 2024년에 2025년에 뭐라 했어? 올해 안 사면 내년에 후회한다. 그런 말 했던 게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 똑똑한 사람들은 동사무소로 공급을 해결하겠다. 소위 말하는 서울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무려 3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3만 호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죠? 3만 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3만 호. 자, 일단 동사무소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걸 극찬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요?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 요지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동사무소 자리를 밀고, 보통 동사무소가 뭐 높아봐야 한 2층이잖아. 그거를 이렇게 종상향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뭐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겠어요? 아니요.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동주건접이라고 해야 되나? 동사무소랑 주거랑 근접해 있다고? 동주건접이라고 해야 되나?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태능에 뭐 육사를 이전하고 거기다가 또 짓고 해하고 한 3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이. 자,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3만 5천 호예요. 2025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5천 호예요. 네. 동사무소에다가 뭐 42평을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또 청년주택으로 하고 10평, 10평, 15평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수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그래야지 정책하는 사람들이 몇 채를 공급했다고 하지 25평 몇 개 공급하고요. 84 몇 개 공급하고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 그래서 작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은 다 작은 거예요. 그 채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육사거기도 처음에 문재인 때 나온 거잖아, 이게. 계획 나올 때 뭐냐면 1만 세대라 그랬었어, 1만 세대. 다 10평짜리로 해가지고. 채수가 많아야 되니까. 자, 어쨌든 3만 세대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3만 세대. 3만 세대. 그러니까 올해 입주 물량이 3만 5천 세대인데 몇 년 동안 3만 호를 공급해갖고 집이 잡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올해도 많이 올라서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극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서울시는 한술 더 떠. 서울시는 그동안에 민간 데이터들이 너무 입주 물량이 적은 것처럼 나온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야? 그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그런 주택들이나 청년 임대주택을 입주 물량에 포함해가지고 발표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은 그런 거 아파트를 안 보니까 안 포함하잖아. 그래서 부동산 114랑 협력을 한 건지 협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협력을 해갖고 부동산 114에다가 청년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넣어가지고 입주 물량을 발표하는 걸로 바꿨대. 이렇게 느낌 쎄하지 않아? 102번에 문재인 때 문제 많았던 거 있잖아. 그쵸. 한국 부동산 민간 데이터. 마지막에 KB를 조작하려다가 걸렸다며. 지금 그 서울시는 민간을 R114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통계를 바꾸는 걸까?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을 착시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 생각해봐야지. 우리가 동대문에 가죽 가방이 없어가지고 루이비통 사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가방이 없어가지고 좋은 가방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걸 왜 모를까? 와, 좀 놀란 게 무슨 교주가 있는 거. 하락론의 교주. 뭐냐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하락론자들 이야기가 다 제각각이었어요. 주장하는 바가 달랐어요. 자기 나름의 색깔이 다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색깔이 없어. 다 똑같아. 음모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나가서 뜬 폭락론자 때문에 여기 나가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거기에 주인장의 입맛에 맞춰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아닌가. 그럼 나도 거기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을 또 많이 팔 수 있고. 그렇죠.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지? 옛날에는 다 달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하락 전문가라고 해야 되냐? 인플루언서?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이제 무슨 공장, 털보국밥 말고 무슨 공장을 가가지고 공장 가서 나가서 이제 공장장님 그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을 멘트를 몇 개 해주고 나니까 공장장님께서 이제 책도 팔아주시고 엄청 잘 팔아주던데. 책도 팔아주시고 그게 무슨 돈 내고 보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다. 그런 썰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썰이 있는 거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저기를 나가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구나.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이게 막 무슨 땡땡 뭐 채널 있는 나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 부익남이 아니다. 저기다. 댓글만 악플만 날리는데 저기 가면은 후원도 해주고 막 박수도 쳐주고 막 절이라도 해야죠.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락노자들의 그 의견이 거의 똑같아졌어. 전세 대출을 막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많이 전파해야 된다. 그 전세 때문에 갭투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청년들은 힘들어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연말부터 20% 이상 빠질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그렇지. 이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게 사전에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후속 대책을? 그렇지. 내놔야 된다. 그래서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 공급 대책이다. 그래서 정부가 신속하게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안정이 되겠구나. 그러면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놀랐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똑같다. 모여가지고 뭐 협회가 있나? 하락협회? 그래서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나? 주간 업무가 올라오나 보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그들 나름의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합. 유니버스. 유니버스. 요즘에 연합이 유행이잖아. 애들 사이에서 자전거 타는 애들끼리 무슨 김포연합, 뭐 한강연합, 뭐 이렇게 뭐 영등포 연합 이러면서 막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하고. 뭐 러닝도 있고. 무슨 연합.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이제 정치 세력이 되려는 사람도 있고, 정치 세력에 기대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해봐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이익 구조랑 여러분의 이익 구조랑 합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시장 전망이랑 맞았는지, 전망이 맞았는지 한 1년, 2년, 3년 전 영상 하나씩만 찾아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아마 우리 훌륭하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여기 시청자님들은 그런 영상을 뭐 이렇게 1년, 2년, 3년 전 영상을 링크를 하나씩 댓글에 올려줄 수도 있어. 그게 맞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2022년은 맞았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아주 옛날 거 2017년 이런 것도 찾아서 올려주시면 그때는 진짜 많이 그 이후로 2배 이상 올랐잖아. 그쵸. 그때도 떨어진다고. 강남 끝났어요. 끝났어요. 뭔 소리야 지금. 끝났어요. 너무 비싸요. PIR이요. 와. 미쳤어요.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해봐야 막 100년 뒤에 갚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와. 그때 12억. 12억. 지금 20억. 많이 안 올랐어요. 한 6억, 8억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기회비용이 도대체 얼마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꼭 찾아보셔라. 망고생거도 옛날 거 후랭이 TV에서 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스크롤 계속 내리면 옛날 거 계속 나오거든. 뭐 이렇게 뻘소리도 많이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딱 한 번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그분 거를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싹 다 보더라고요. 싹 다 보더라고요. 진짜로. 싹 다 보더라고요. 무섭다. 살짝 소름 돋는데. 그런 분들 있습니다. 말 똑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링크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지? 신고가 갈아치우던 강남 한강벨트 주르륵. 627 내실 규제 효과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 일주일 새 0.4에서 0.29로 마용성 주춤하다. 송파 헬리오 5억 하락 그래도 강남이랑 한강벨트를 묶어가지고 망고쌤이 말하는 3+7 양천구까지 한강 10대장을 묶어가지고 이 송파 헬리오 5억 거래 하나로 퉁쳐버리는 거죠. 와, 이런 기적이, 기적의 논리죠. 와, 송파 헬리오가 5억이 빠졌어. 그래서 타이틀을 뭘로 뽑아? 강남 한강벨트. 그러니까 대략 거의 대상자가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동네 아파트가 싹 다 5억 빠진 걸로 하나로 퉁쳐. 이 거래 하나로, 이 송파 5억 거래 하나로 퉁쳐버리는 거죠. 와,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아까 제가 망고맨 보여줄 때 계속 오르고 있었죠. 빨간색이었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헬리오 거래 5억 폭락 거래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월 7일에 22억 거래가 있었던 거야. 22억 거래. 똑같은 84인데요. 맞아. 27억에 거래됐는데 이게 뭐 취소가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6억 빠진 거고 이거 5억 빠진 거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맞지.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 와 진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7월 7일 거래잖아요. 네. 근데 요거 거래를 보니까 강남구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한 거더라고. 헬리오는 송파구에 있잖아요. 그럼 매도 매수가 있잖아. 매도 매수 이렇게 실거래에 어디서 거래했는지가 나와요. 송파구에서 보통 헬리오 물건이 있으니까 누가 송파구에서 사면
매도 매수가 그 송파구면 그 중개소 주소가 송파구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노원에서 와가지고 송파구를 샀어? 근데 노원 부동산이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송파구, 노원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거래는 강남구에서 매도 매수가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강남구에서 송파구 거를 매도 매수가 다 거래를 했다? 사연이 있는 거다. 그치. 사연이 있는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면 7월 7일 거래인데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토지거래허가는 일반적으로 넣으면 2주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7월 7일 거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6월 말 거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약정서를 쓰고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월 27일 대출규제 이전 거래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대출규제 때문에 22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지. 대출규제 나오기 전에 22억에 거래했다는 거죠. 뭐 좀 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신고가 주르륵 대출규제 효과 본격화가 아니라는 거죠. 7월 7일이니까 6월 말 거래가 7월 7일에 등록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약정서를 늦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약정서를 그러니까 계약서를 바로 안 쓰고 토지거래허가는 약정서를 먼저 쓰고 그 약정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를 넣어. 이제 그 허가가 나잖아요. 2주 뒤에.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데 약정서 쓴 날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든가 또는 계약서를 쓰는 날 기준으로 신고가 2개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럼 7월 7일에 계약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7월 7일에 계약하고 7월 11일에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아마 뭐 7월 10일쯤에 이미 등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실시간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을 해요. 근데 강남구에서들이 이상하잖아.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정여성 거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정여성 거래는 뭐냐면 아빠하고 아들이 정여를 하는데 싸게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27억짜리를 정여를 하면 27억에 대해서 정여세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매매를 하는 거야, 둘이. 싸게 매매를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싸게 매매를 하면은 정여로 봐가지고 정여세를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피해가는 게 조건이 있어요. 봐주는 조건이. 자, 조건이 뭐냐면 시세 대비 30%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면. 10억짜리면 7억까지는 인정. 이런 거예요. 근데 20억짜리는 그러면 30%니까 14억은 인정. 근데 이게 이러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맥스 3억을 넘지 않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3억 범위 내에서 강남 같은 게 22억이니까 뭐냐면 3억보다 싸게 거래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이게 6월달 거래면은 자, 직전 3개월 실거래가 평균. 그러면 뭐냐면 3, 4, 5월달 거래의 평균에서 3억을 빼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정여성 거래야. 자, 그래서 제가 엑셀을 뽑았죠. 그래서 이런 기사 나오면 증명하는 게 너무 빡세. 그래서 제가 싹 다 뽑았어요. 그래서 싹 다. 아, 진짜로 평균을 내신 거예요? 냈어. 그러면 24억 9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4억 9천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싹 다 평균 내보면 24억 9천이야. 그럼 24억 9천에서 3억을 빼봐. 21.9. 그렇지. 21.9. 그래서 22억이 한 거지. 딱 맞지 않습니까? 송파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강남구에서 자기들끼리. 합리적입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죠? 첫 번째, 이 기사가 잘못된 이유. 첫 번째, 대출 규제 이전에 거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7월 7일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최근 3개월 평균 대비로 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 최근 3개월이 24.9억이니까 3억을 빼면 21.9억. 그래서 22억에 딱 맞잖아요. 정여세를 피해가는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를 딱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여성 거래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매우 합리적이죠.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맞네. 이게 선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많이 써먹는 게 헬리오 5억 빠진 걸 가지고 한강벨트를 전부 다 강남 한강벨트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 5억 거래 하나로 주르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응징이요? 응증이요.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럼 또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러고 또 있어. 약간 머쓱해졌네요, 헤드라인이. 그러니까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어차피 신문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클릭을 많이 해야 되잖아. 광고 많이 들어오고 칭찬받고 이럴 거 아니야. 고가도 좋고. 야, 이번에 야, 김 기자 잘했어? 댓글 3,500개. 야, 댓글도 장난 아니야. 앞으로도 열심히 해봐. 막 이러면 또 찾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단지일수록 그 편차가 커지니까 대단지에서 하나 딱 찍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올랐다 내렸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이 됐습니다. 궁금증이.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엘스가 1.5 가야겠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 이게 약간 달라. 금액이 좀 작잖아. 네, 그죠? 딱 보면 3억이 아니잖아. 30%, 그쵸. 그래서 32억 5천에 7월 7일에 32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요것도 아마 6월달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2주 걸리니까. 32억 5천. 근데 이게 34억이 있었다. 그래서 1억 5천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146동 12층이에요. 여기는 132동 22층이야. 저는 이 동네에 살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죠. 대단지는 컨디션이 다 다르고 뭐 동층 향이 다르고 지하철에 붙었는지 한강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여기도 거의 20년 차 돼가니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자 146동하고 132동은 나는 알지. 자 볼까요? 32억 5천이 싼 가격이냐 보면 자 요거 보시면 지난달 거래된 거 보면 중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인 거야. 네. 지금 일단 이게 신고가가 아닐 뿐이지 신고가 대비로는 좀 낮았지만 이게 지난달 평균 대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야. 한 3, 4등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 여기 보면 이게 호가야, 호가. 전체 호가 대비로 보면 낮은 가격에서 거래된 거고 호가는 여전히 잘 짱짱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146동하고 132동 볼게요. 132동 여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한강이 여기 있어요. 네. 한강 두지. 그래서 여기 이쪽에 한강뷰가 잘 나오거든요. 네. 146동은 여기예요. 나는 알잖아, 동을. 8사 중에 뷰 제일 좋은 동 중에 하나예요. 8사 중에 RR인 거죠. RR인 거죠. 1+1+1+1+1+1인 거죠. 여기는 보시면 살짝 보시면 여기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동향이에요. 뭐 한강뷰, 풀뷰 얼마나 멋있는데요. 네오박스 2개로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보고 박수 치면서 맞아. 야, 강남도 다 끝났어. 그리고 거래량이 80% 줄었대. 이러면서 이런 거에 낚여가지고 전부 다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질문한 것도 그런 거야. 1.5억 차이가 날 만하네요. 이게 더 나도 되지. 그러니까요. 풀뷰가 나오는데. 뒤쪽으로. 이거 여기 뒤가 한강이라니까요. 여기는 다 막혀 있잖아요, 사방이. 이게 리센츠 뷰. 사이 뷰 조금 나올 수 있겠지, 사이 뷰. 30cm 뷰. 우리 입도 나와, 30cm 뷰는. 이렇게 신문도 그렇고, 그 하락 노자들도 그렇고, 일부 데이터만 딱 잘라가지고, 호도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증명하기는 되게 어려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한마디로 딱 하면 되는데,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게 진실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객관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실거래가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주별로 부동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별로 월별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걸 수백 가지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혼자서 찾아보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호가하는 것도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호가가 내려가야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호가가 안 내려가면 하락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 하락 거래보다는 상승 거래가 더 많아. 그러면 이게 집값이 어떻게 떨어져?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매우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승률이 줄은 건 맞아.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고 불타오르던 게 물이 좀 약해진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용기가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2023년에 후랭이 TV 와가지고 맨날 이제 지금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4년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안 샀으면 올해 후회한다고. 그럼 지금 안 사면 내년에 후회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 뭐해? 그치? 물론 그 말 듣고 사신 분들도 많아.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책 냈다 그러니까 막 꽃다발도 갖다 주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책에 많이 쓰면 좋아. 잘 팔리거든. 근데 최대한 자제했어. 어쨌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까 욕조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요. 어차피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집값은 계속 오르게 돼 있어. 서울은 왜냐하면 욕조가 안 커지기 때문에 물이 계속 차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지. 계속 사회 현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계속 부정하려고 그러고 부정하려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믿고 신봉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야기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거지. 그냥 지금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듣고 싶은 이야기. 나는 안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떨어지면 진짜 살까?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또 제일 먼저 용기 내는 그 사람이 또 많이 먹겠지. 근데 진짜 딱 그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금방 휘발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야. 나는 그냥 내 마음만 힐링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뭐 무주택 심리치료사 이런 이야기 막 유행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또 나도 마찬가지로 유주택 심리치료사야. 망고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올랐잖아. 돈도 벌잖아. 돈도 벌잖아. 시장을 그래서 오른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물론 나는 그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야. 강남 일부만 너무 뾰족하게 오르니까 한강 10대장만 너무 뾰족하게 오르니까 이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이런 고민도 많겠지. 그런 고민이 많아서 한동안 오르고 있는 동안에도 대책이 안 나왔던 게 그래서 그럴 거예요. 괜히 시그널을 잘못 보냈다가 집값이 오른다는 인상을 줄까 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고 금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놨을 때도 그 정부에서 자기 거 아니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낸 건데 달면 삼키고 쓰면 맺는다고 달삼 스벳 딱 하려고 그랬는데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칭찬도 해주고 근데 금융위원장이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주도하는 또 부위원장이 또 한 명 있더만 권씨가 아니고 김씨가 하나 있더만 실세에 있더만 그 사람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이라 날아가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으니까 밑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보인다 그것도. 그런 거지. 진짜. 그게 얼마나 그 막 치열하겠어. 암투 막 이렇게 막 라인 만들고 막 이렇게 그동안 천대받고 있다가 딱 대통령 맡겼을 때 다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쟤는 내란 세력인데요. 딱 이게 막 제가 그림 그렸네. 잡았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어차피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 권력에 또 이렇게 암투가 있잖아. 밑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하고 밑에 사람들 조금만 정치해도 금방 올라가고 그지. 그쵸. 위에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 눈치 보면서 이러겠다. 어차피 날아갈 거야. 쟤는 지난 정권의 사람이잖아. 헛개비야. 그러니까 이때 가만히 있어봐. 대출 싹 한번 접니다. 안 되면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딱 했는데 일단 우리 거 아닌데? 괜찮네? 이리로 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금융 규제, 정확히 말하면 대출 규제죠. 네. 대출 규제에 대해서 너무 소설을 쓰고 있어,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고, 하락 쪽도 그렇고, 상승 쪽도 그렇고, 다 소설을 쓰고 있어. 쫄은 거지. 더 센 게 나올 거다. 얘네들이 이런 의유로 한 거다. 막 되게 많잖아요. 갭 투자를 없애려고 그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DSR을 넣을 거다 말 거다 이런 것도 계속 나오잖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세요? 급하게 만든 거야. 이주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금융위원장. 그건 맞아요. 대정부지 이주비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몰라요. 내놓은 거야. 몰라요. 이게 생명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이런 느낌이지. 할아버지도 힘이 섰고 요로트 있잖아. 요런 거 있잖아. 한국 야구르트 같은 느낌인 거죠. 자, 제가 보기에 이번 금융 규제는 그동안에 계속되어 오던 윤석열 정권 때도 계속되어 오던 한국은행의 입맛에 맞는 한국은행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때도 2번이나 대출 규제를 했었어요. 벌써 잊어버렸지? 입맛에 맞는 확실한 내용을 한번 정리된 거를 세게 발표한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의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대출을 줄이는 거야. 가계대출을 줄이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목표였어. 집값보다는 금융 쪽의 관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게 나중에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안 터질 것 같은데 이제 터진다 그러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OECD 출신인가요, 그분이? 하여튼 그 국제금융회사 출신이잖아, 금융 출신이잖아. OECD인지 IMF인지 거기 근무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 기준을 되게 중요하는 거야. GDP 대비 국제 기준을 중요한 거야. 중요시하는 거지.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높,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GDP의 80% 후반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된다는 게 목표였고 100% 넘어갔던 게 지금 90% 중반 초반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내리면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목표치를 제시한 거죠,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 그게 우리가 뭐 1.82니 뭐 얼마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실질 성장률이고요. 물가 대비 얼마나 더 올랐냐 이거고. 그 명목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명목 성장률은 물가 반영 안 하고 뭐 3.8%, 뭐 4%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GDP하고 가계부채가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뭐 GDP 대비 100%면 사이즈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가계부채를 GDP 대비로 줄이려고 그러면 GDP가 계속 늘어나니까 명목 성장률만큼 4%만큼 늘어나니까 얘를 4%보다 작게 증가시키면 천천히. 그렇지.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천히 80% 후반까지 줄여라 라는 게 창용 씨의 뜻이고 그래서 니네들이 그렇게 할 만한 시그널을 주면 내가 금리를 내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윤석열 정권 때도 계속 조율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치동 집값이 비싸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대치동 학원가를 없애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하고 지역 할당제를 해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서울대학교를 서울대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 한국은행은 전부 다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그 지역 할당제로 해가지고 지방대 할당제로 왜 안 하냐고. 그거부터 하면 내가 인정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 그치, 이상한 놈들이야 하여튼. 그렇잖아. 아니 한국은행도 그냥 해. 한국은행도 서울대 경제학과가 많다더라고. 뽑지 말고. 지역균형 선발. 지역균형 선발. 부산대 1명, 뭐 경북대 1명, 경상대 1명, 충남대 1명. 1명. 따다다다다다. 5명밖에 안 필요하지만 할당제를 해야 되니까 10명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정.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중점을 둔 게 뭐냐면 강남 일부가 오르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총량을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로 줄이네 뭐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4%인데 4%에 50%, 2%대로 맞추면 계산을 딱 해보면 제 계산으로는 월
4.4조 이상 증가하면 이걸 못 맞춰.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작년까지는 5조가 넘으면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내가 5조 넘으면 규제 나온다 했던 거고, 지금은 제 계산은 4.4조인데 4조 이제 월별로 4조 조금 넘어가면 또 규제가 나올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구멍이 있었던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다 때려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지금 P2P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런 의미로 발표를 한 건데, 언론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국민들도 다 이게 집값 잡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니까, 아닌데 괜찮네. 그래서 약간 그래? 전세도 줄여? DSR 한번 해봐? 막 이런. 전세 대출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전세 대출은 지금 몇 년째 줄고 있어요, 총액이. 아니, 금융위원회 자료를 달달이 하면 들어가서 봐봐. 나는 보고 있거든. 집단 대출이랑 전세 대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 전세 대출 줄고 있는데 왜 전세 가격이 왜 올라? 이상하지 않아? 전세 대출 월별로 보면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세 대출이 집단 대출하고. 이상하지 않아? 근데 왜 전세가 왜 올라? 전세 대출 때문에 집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을 안 지어서 그렇다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거 다 짜치는 일들이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이 달달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 계속 줄고 있어요. 전세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이렇게 매달 발표하는 게 있어요. 14일 정도에 발표해요, 보통. 그거 열어보면은 쭉 길게 최근 몇 년간 보면 2022년 이후에 보면 전세 대출이랑 집단 대출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근데 전세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세도 때려잡으려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진짜.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효과도 있고 칭찬도 받고 하니까 이거 봐라 막 이러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다. 나는 다 소설 쓰고 있는 거다. 가계부채를 안정하는 거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지. 여기에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온갖 것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 약탈자들 있잖아요. 기회비용,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약탈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올라타고 이번 참에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 참에 코스피 5,000원 시대로 보내야 한다 막 이러면서 부동산에서 돈을 쫙 빼가지고 저로 쭉 불어넣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죠. 재명 씨는 우리 왜 이렇게 읽어주시죠? 왜 그대로? 아니, 본인이 써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읽으시죠, 왜? 이재명님께서 그렇게 길자가 총통께서 네. 지금 정부에서 코스피 5,000으로 미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다, 이렇게 본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나는 유동성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들어보니까 혈압클림 영상을 봤는데 ਵਧ클림 말씀이 되게 설득력이 있으시더라.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할 일은 많고 돈은 풀어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세금 나올 때가 딱 부동산밖에 없잖아, 원래. 맞습니다. 부동산밖에 없는데 이 부동산을 그러면 띄워야 되거든. 자,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거래를 많이 만들면 돼요. 거래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래세, 취득세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가 많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판다는 거잖아요. 팔면 양도세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래세하고 양도세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재정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집값을 올려야 되거든. 그러면 집값을 올리면 정권이 망하잖아.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되는 거야, 일단. 부동산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5만 원도 뿌려야 되고 올려야 되잖아. 돈을 이렇게 계속 뿌려야 되잖아. 영화 티켓도 뿌리고. 그렇죠. 그리고 국채도 발행해야 되고. 네. 국채도 발행해야 이러니까 유동성을 뿌리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으로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게 부동산을 안 가고 주식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천, 4천, 5천 만들어도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해 할 거다,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성을 담을 그릇을 잠깐 일단 주식으로 해놓는 거죠.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결국 그래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집 사지 않을까요? 집 사지.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집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많이 투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거품이죠. 그죠.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죠. 거품이 생기죠. 기업의 이익을 올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많이 줘서 투자를 많이 하게 만들면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5년 동안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면 내 생각인데 한 곳을 집중적으로 밀면 돼. AI. 특정 섹터를 AI 분야를. 그래서 AI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테마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테마를 만들면 그 테마가 와 뜨다가 그 테마에서 버는 돈으로 이제 테마 꺼지면 옆 테마로 가고 옆 테마로 가면서 막 전체적으로 딱 올리잖아. 주도주가 있어야지 전체 시장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걸 AI로 잡은 거지. AI.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 있잖아. 태양광 이런 거랑 해가지고. 태양광. 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AI 쪽으로 이제 해서 테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세히 닷컴 뽑을 때도 닷컴이라는 게 테마가 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떴거든. 그렇죠. 나중에. 그죠? 80년대에는 건설주가 그랬어요. 건설주 테마로 해갖고 쭉 올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뭐 바이오로 한번 해먹은 적도 있고. 다 테마가 있어야 된다. 주도주를 만드는데 그 AI로 잡은 것 같다. AI. 코나 I 아니고 AI.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그런 것도 띄우고 하면서 어쨌든 AI를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담을 걸어서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쪽으로 담아놔야 된다. 그래야 표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지방선거 하면은 지방 그 후보자들이 지방에 부동산 공약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주식을 많이 올리면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서로 이해상충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계속 맞춰질 텐데 법인세는 올리는데 또 법인세는 1%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1%가 아니에요. 그 구간을 더 나눠가지고 옛날보다 과중하게, 그러니까 뭐 2억이 넘었냐 또는 뭐 20억이 넘었냐 뭐 100억이 넘었냐 이런 거 있다가 이거 더 잘게 쪼개면서 1% 올리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거래세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거래세를 이제 환원한다고 하더라고. 환원한다고 그래요. 거래세를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거래세를 미리 올려놓고 거래를 막 활발하게 하면 거래세가 많이 거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많이 올려놓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뭐 한다고? 진성준 의원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 금투세. 요걸 걷어가지고 써야지 돈을. 이게 이런 거잖아. 그냥 우리는 이런 말이지. 25만 원 주게 그냥 내가 안 주고 뺏어가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치? 네. 근데 그게 맞지 않나? 근데 아니지, 정부는. 일단 나한테 먼저 내고 내가 주는 걸 해야지 정부의 권한이 커지잖아. 내가 25만 원을 안 받고 네가 20만 원 알아서 써 이러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잖아. 권한이 없잖아. 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내가 25만 원 일단 뺏어. 그리고 다시 25만 원을 줘.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잖아. 말 안 들어? 10만 원? 그러면 말 잘 들어? 2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권한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일단 많이 걷어서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권한이 커지잖아.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딱 그게 맞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많이 올려놓고 이제 금투세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닭몰이를 했으니까 이익도 많이 봤으니까 뭐 좀 내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수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뽑아봤거든. 법인세, 주식, 양도세, 거래세 인상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세 가지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보세요. 소득세가 22년이 피크였죠. 네. 근데 줄어들잖아요. 네. 이게 왜 줄어드는지 알아요? 왜 그래요? 이게 양도소득세가 빠졌어요. 양도소득세가 36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빠졌어. 그 빠진 것만큼은 줄은 거야.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소득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근데 보면 소득세는 잘 유지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올리기 위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부동산을 올리면 망하니까 그러면 법인세를 좀 올려야 되는데 법인세도 많이 줄었어. 보세요. 103조에서 80조로 줄었어요. 그 62조에 작년에 이렇게 줄었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땜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쓸 거는 늘어났는데 땜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로 땜빵하겠어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걷는 거를 좀 더 올리면 돼요. 그래서 공제를 없애면 되잖아요. 이제. 카드 공제 없애고 막 이런 신용카드. 그렇게 해서 늘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색 보면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이제 뭐 삿발삿발 많이 하면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거니까. 문제는 법인의 이익이 줄어서 법인세가 이렇게 거의 40%가 급감했는데 이제 여기에다 1%를 더 때리는 거죠. 와, 죽여버리는 거죠. 법인은 나쁜 놈이잖아요. 대기업은 나쁜 놈이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노란 봉투 해가지고 막 싸버리고 막 노란 봉투에 싸버리고 막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가 줄은 만큼 소득세는 줄었는데 꾸준히 늘어나는 건 소득세거든. 그래서 소득세를 공제를 없애는 거야. 25만 원 주고 나는 15만 원 받았는데 15만 원 주고 더 뜯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 25만 원 이상 더 뜯어올 것 같아. 조삼모산 거죠. 조삼모산보다 더한 거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금은 점점 줄어드는데 국가의 재정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써야 될 돈은. 그러니까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주식을 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을 띄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가만 놔둬도 뜨지 않나? 그렇죠. 그치. 막 그래서 적당히 규제할 거야. 부동산을 죽으면 안 돼. 이거 봐. 확 줄었잖아. 양도소득세가 36조에서 16조로 줄어서 20조가 줄어서 그래. 20조를 딱 더하면 이게
35조야. 딱 요만큼이야. 여기 20조를 더하면 딱 요만큼 올라오거든요. 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거였는데 양도소득세가 확 줄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힘듭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슈퍼사이클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슈퍼사이클 온 거죠, 이미.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정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빼박입니다, 빼박. 형님 어차피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겠군. 그래서 거기는 내가 보기에 모르지 않아요. 부동산은 시끌벅적하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쭉 올라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전국이 다 거래세가 많아져요. 지방재정도 확보가 되잖아요. 재산세도 있고. 네. 그치. 근데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유세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보유세가 많아지면 똘똘한 한채도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더라고. 보유세. 이게 국제 기준은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미국의 보유세에 대해서 미국은 주마다 정부가 다 있잖아. 네. 그래서 주택의 보유세가 0.1%에서 2%, 3%까지 다양해. 근데 미국의 수준이 2%를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호도하는 거죠. 미국은 있잖아요. 이게 다양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살 때 기준으로 2%, 3% 이렇게 때려요. 근데 다른 주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많이 해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래서 세율이 다 달라요. 0.1% 이런 텍사스는 또 높아. 텍사스는 높고 뉴욕은 되게 낮아요. 0.0 몇 프로까지 내려가요. 왜냐하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40% 수준밖에 안 돼. 40%. 그럼 거기다가 0.0 몇 프로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거지. 근데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고, 이렇게 뉴욕 주가 있고, 그 안에 또 일부 카운티는 또 좀 더 비싸고, 안 비싸고. 그래서 이게 어디 딱 맞추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이게 지방세잖아. 그래서 주 정부가 이걸 걷어가지고 지방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 정부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재정이 없어. 근데 부동산이 많아. 그럼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겠지. 맞죠? 그런데 하와이 같은 데 가면은 혹시 미국 가봤어요? 하와이만 가봤어요. 그치. 결제할 때 주세 이야기하는 주세? 네. 부가가치세처럼 더 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세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하와이 같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산업이 되게 발달돼가지고 이제 소비가 되게 활성화돼 있어. 그러면 주세를 높이는 대신에 보유세를 낮추는 거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되게 높은데 주세는 없잖아요. 주세가 제로예요. 텍사스는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지방 재정을 위해서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그러면은 지방자치권이 미국은 더 많이 있는 거지. 그러면 니네는 부가가치세를 좀 더 올리든가 아니면 니네는 재산세를 좀 더 올리든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미국은 2%의 2%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선진국은 2% 수준 올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일단 선진국 나 싫어한다 그랬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찾아보세요. 세계 6위에 6위. 아니면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모나코 이런 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6위고 일본 제낀 지는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방 정부에서 자기들이 쓸 돈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좀 많은 동네는 부동산세를 좀 더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걸 많이 걷을 수 있는 데는 부가가치세 많이 걷고 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방 재정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올리는 게 아니고, 그게 개념부터가 그런데 출발이 다르네. 틀려먹은 거예요. 출발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지방의 재정을 위해서 걷는 거, 적절하게 알아서 걷는 거지. 집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올려야 된다니. 지방 듣고 있으면 진짜 무슨 진짜 참 멍멍 이런 것 같다. 멍멍. 풍년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지. 뭐뭐도 풍년이다. 그러니까 아니 지방세를 재산세가 지방세잖아. 지방세는 지방 재정에 맞춰가지고 적절히 지방에서 조절하는 거고, 미국은 그게 엄청나게 주세라든지 지방세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딱 잘라갖고 미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됩니다. 막 알고 있는데 자기 주장을 위해서, 거기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이익하고요, 여러분의 이익하고 합치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다니까요. 세상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어느 놈 주머니로 들어가고 어느 놈이 웃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니까. 여러분은 웃고 있어요 지금? 2023년부터 집 안 사서 돼서 신나고 그래요? 웃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웃고 있잖아요. 조회수가 지금 얼마나 빨았는데. 그렇죠.
제대로 빨았지. 재벌이죠, 재벌. 우리도 좀 빨았다. 빨긴 빨았는데, 야, 우리는 만 나오는데, 거기는 막. 100만. 오우, 막 쇼를 하더라고. 그치. 무슨 뭐 불쇼인가 뭐 그런 것도 있대? 아니, 뭐, 진짜 다양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거겠어, 보고 있으면. 네. 와. 막 피아노도 치고, 공연 소개도 하고, 연극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요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건강 정보도 제공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 와중에 이제 PPL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요리도 하고요. 요리도 해? 먹어보라고. 한번 잡숴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요리도 하고. 뭔 엔터테인먼트네. 뭐 이제 방송국처럼. 그냥 엔터테인먼트네. 그냥 뭐라 그러지? 코미디, 약간 교양 뭐 이런 프로그램이네. 뭐라 그래야 되지? 예능 프로그램이네. 예능. 그걸 보고 집을 사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진짜. 다큐보다 예능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큐는 너무 진지하죠. 우리처럼. 다큐를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 생로병사가 재밌는데 원래 예능보다. 재미가. 근데 예능을 보죠 사람들이. 그래 생도병사가 재밌어요. 좀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라. 지방세 개념부터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그 지방세에다가 주가를 국세인 종부세까지 따로 걷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취득세. 네. 취득세 또 영국은 뭐 취득세가 14%예요.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 그런 이야기하고 막. 영국도 맞아. 영국도 이제 올라가면 근데 영국은 금액에 따라서 그 취득세가 달라. 원래부터 싼 거는 싸고 10억인가 하여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14%야. 그리고 하나 더 많으면 추가로 3% 되고 이런 거고 그 취득세는 영국이 높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영국의 뭐 선진국의 재산세 그래서 영국 이야기하는데 영국은요 재산세가요 1991년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율만 이야기하는데 되게 특이하다. 1991년의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런 거예요. 자, 네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고 나서 오른 거는 네 잘못이 아니니까 옛날 가격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네가 산 가격, 인지하고 샀으니까 산 가격으로 뭘 때리는 거고, 재산세를 때리는 거고, 영국은, 야, 기준이 애매하네요. 누구는 언제 사고, 누구, 이러니까 그냥 199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때리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율이 높아도 실제적으로 담세율은 낮다고. 꾸라 좀 치지 마, 좀. 그래서 내가 선진국이랑 비교할 때 선진국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선진국이고 이미 국뽕 올라가나? 그렇고, 그 다음에 국제 비교를 할 때는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해야지. 그 선동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있잖아요. 재산세는 보세요. 지방세요, 지방세. 영국 같은 경우에 재산세 해볼까요? 재산세? 자, 재산세는 뭐라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인프라 건설하고 생활, 복리 우생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뭔 소리냐? 내가 전세를 놨어. 세입자. 부산에다가. 그러면 나의 재산세는, 부산에 있는 집의 재산세는 세입자가 낸다고. 왜? 재산세는 지방세고 그 사는 사람들의 복리 우생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 누리는 사람이 내는 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재산세는 세입자가 내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워놓으면 내가 내. 그런 거야.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거 좀 알고 이야기 좀 해. 무슨 내가 뭐 여러 개 사놨는데 뭐 다 합산해가지고 하잖아. 나는 거기 살지도 않았는데 나는 창원에 살지도 않았는데 창원에 집이 있다고? 거기다가 창원 동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내가 재산세를 내는 거잖아. 박수를 받아야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산세가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걷어갖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그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게 지방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주하는 사람,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거기 사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그치, 그런 것도 좀 알아야지. 그것도 일리가 있다. 내가 서울에 사는데 왜 거기 복리후생을 위한 세금을 내냐고. 미국은요, 취득세 개념이 없어요. 취득세가 아예 없어요. 취득세라는 말이 자체가 없다고. 종부세도 없겠죠? 종부세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국제 비교하면서 뭐 호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 다 갖다 붙여. 뭐 보유세는 미국이 몇 프로니까 우리도 2% 현실해야 된다고. 취득세는 영국이 14%니까 우리 14% 하고. 그리고 뭐라더라? 그 소득세도 막 스페인이 뭐 스웨덴은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니까 딱 전부 다 높아. 양도소득세도 다른 나라고 뭐 이렇게 취득세도 전 세계 제일 높고 막 다 갖다 붙여. 다른 나라들은 다 비싸지 않고 뭐는 싸고 뭐는 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전 세계 거 다 갖다 붙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집이 사는 순간 날아가는 거죠. 집값이 그러면 잡혀요? 그러면 아무도 집을 안 짓겠죠. 누가 집을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아무도 안 지으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겠죠. 붕괴. 누가 집을 사요? 그냥 그 아무도 살지 않고 떠나 있는 집에 몰래 사는 거죠. 그 남아공이 그러잖아요. 남아공이 이제 백인들이 살다가 떠난 아파트 고급 주택이 있어. 거기에 이제 그 임시로 들어가고 사는 거야. 그냥 몰래요? 아니면 몰래 들어 사는 거야. 공식적으로? 그냥 들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 살면 그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또. 그 유튜브 잘 찾아봐봐요. 남아공 찾아봐봐요. 그런 식이 되겠지. 모두가 그게 이제 그 인종 뭐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옛날에는 이제 막 주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서
백인들이 백인들이 탈출 러시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이 남아있잖아. 그 엄청 고급 주택이 동그랗게 생긴 거 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걸 함부로 또 빼내지는 못하는 거야. 임차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뭐라더라? 밤에도 안 나간다 그랬나? 막 그거 지키기 위해서. 유치권처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직폭력배들이 그걸 관리하는 거야. 자기들이 다 잡아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받는 거지. 그 월세를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시장을 아예 붕괴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지? 강남에 집 막 다 떠나고 막 세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안 팔리니까 다 떠나고 막, 그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계속 안 냈으니까 막 그 사람 끝까지 추적해갖고 신용부장 만들고 이렇게 10년 지나면 탕감해주고. 그럼 10년 지나면 이제 그 집은 버리고 이제 딴 데 가서 사는 거지. 그럼 그 집은 누가 살아? 뭐 이렇게 무단 침입해가지고 살고 막.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다. 집값이 폭락하면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침체가 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우리나라가. 말이 되냐? 경기 침체인데 집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맞습니다. 침체. 거품이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 서울은 경기 침체인데 오르고 지방은 경기 침체인데 내리니까 정상인 거고 서울은 비정상인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서울은 입주 물량이 40년 내에 최저고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서울 외에 대부분의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 거의 최고치 수준인데 입주 물량 때문에 그런 공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사이클이 서울에 아파트 사이클이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이잖아요. 시장에 가격의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침체가 되어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 80년대가 제일 좋았잖아.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1%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그 논리면 계속 떨어졌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뭐야? 침체가 된다고 집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집값은 언제 떨어진다고? 위기가 와야 떨어진다. 경제 위기가 와야 떨어진다. 지금 경제 위기냐고. 침체와 위기의 차이. 그치. 침체와 위기의 차이를 모르는 거지. 아니 그런 논리 그 사람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 그러면 80년대부터 집이 계속 떨어졌어야지. 계속 경기는 안 좋아졌는데. IMF 이후에 경기 좋아졌다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그러면 집값이 IMF 이후에 반토막이 났어야지, 침체면. 보통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죠. 그쵸. IMF 때가 진짜 힘들었는데요. 어른들의 5명 중에 1명이 잘렸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계속 경기는 그 경제 성장률로 떨어졌으니까, 잠재 성장률도 계속 떨어졌으니까, 집값은 계속 침체가 오면 집이 떨어진다 그러면 계속 집은 안 올랐어야 되고, 떨어졌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주장하는 건, 혹시 그런 건가? 그렇게 해서 한 거의 30년 동안 계속 침체가 왔으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으니까 거품이다 이런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30년 전 가격 한 2천만 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쵸. 와 대박이다. 기적의 논리. 와. 그 집값이 그래서 왜 오르고 내리는지 원리에 대해서 자신만의 뷰를 가져야 된다는 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지면 집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GDP는 그동안에 계속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지. 80년대의 GDP 규모가 예를 들어 100조라고 쳐봐. 100조. 네. 100조라고 쳐봐. 그럼 지금은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GDP 대비 100%니까 GDP가 거의 1000조라고 쳐봐요. 그러면 10배가 늘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10% 성장했어요. 그러면 1년에 10조가 늘어난 거죠. GDP가.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2%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몇 조예요? 20조? 20조. 그러니까 2% 성장해도 그 당시에 30년 전에 10%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조금만 가져도 훨씬 돈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그런 돈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를 만들었잖아.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다주택하면 안 된다며. 주택수로 계속 괴롭혔잖아. 그럼 뭐 청약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딱 15억 이상 안 되고 계속 돈 싸들고 계속 안쪽으로 뭐 이렇게 뾰족하게 오르게 만들었잖아. 지금 계속 깔때기처럼 이렇게 만드니까 거기만 돈이 집중되는 거죠. 마치 이게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집중시켜 여기 불 태우는 것처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놨잖아. 그걸 또 국민의 또 뭐 똘똘한한테 다 환경에 맞춰가지고 국민들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냥 정부가 정해주는 정책대로 정책에 맞춰가 살아가는 건데 그렇잖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왜 욕을 하냐? 왜 적폐로 몰고 이러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왜 국민을 적폐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적폐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국민들한테 투기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정신 나간 거지. 지네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투기꾼이래요. 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쓰는 게
자체가 국민들은 뭘로 보는 거야? 뭐 거의 계몽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보는 거지 그냥. 너 혹시 연체할지 모르잖아. DSR 40%만 받아? 그지? 우리는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네. 혹시 얘가 연체할지도 모르니까 스스로 그런 판단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냥 40%만 받으라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뭐 이렇게 이런 의견, 행복 추구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충분히 내가 10억을 빌려서 갚을 수 있는데 안 빌려주는 거죠. 네. 혹시 네가 연체하면 안 되니까. 네가 가계부채 불안을 만들면 안 되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집이 많이 오른데 30%밖에 안 빌려주는데 그러면 집값이 70% 폭락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집값은 30%, 70% 폭락하는데 주식은 그러면 계속 올라? 5천, 6천, 7천 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진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 둘째가 너무 갖고 싶어. 안 돼. 왜 난 둘째 갖고 싶어? 둘째가 얼마나 귀여운데 첫째를 낳아야지. 그렇지. 똑같은 거잖아. 이게 뭐 어려워? 선후가 있는 거지. 그치, 선후가 있는 거지. 방금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3등급, 2등급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국평호. 중학교 2학년. 네. 아까 그 비유가 되게 좋았는데. 그 예전에. 영화. 넷플릭스가. 드라마. 넷플릭스가 인기 있는 이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컨셉을 잘못 잡았어, 호랭이 TV도.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고, 이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 어렵대요. 이야기 어려운 거. 어렵대요. 이런 거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들이잖아. TV 보면 바보가 돼. 왜요? 선생님이 하시네.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 그 드라마를 제작할 때 어디 수준에 맞추는지 알아? 그때 표현으로 아줌마들 수준에 맞춰서 드라마를 만들어. 그래야 재밌으니까. 아줌마들 평균 학력이 중학교 2학년이래.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중학교 2학년 수준에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너는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래서 막 바보상자라는. 그래서 바보상자라고 하죠. 바보상자. 네. 바보상자. 그런 이야기 했단 말. 바보상자, 씨. 연식, 어떡하냐, 씨. 럭키박스는 알더라, 야, 씨. 야, 현타 온다, 바보상자, 씨. 테레비 안테나 2개 그리고 네모 그린 거, 이거. 돌려서. 톡톡톡. 안테나 돌리고, 와, 진짜. 바보상자. 아니, 그게 인기를 끌다가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이런 게 보면 되게 수준이 높잖아. 수준에 딱 맞춰져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후랭이는 맨날 어려운 이야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변이 확대가 안 되고, 잘 모르겠으니까 욕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내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얘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짝대기 하나 보여주고 이게 내린다고? 막 오른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네. 초점을 잘못 맞췄어, 여기서. 바보상자로 내리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가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리기가 마음이 편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등했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한번 내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앞으로도 내릴 거거든. 왜냐하면 계속 이게 금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분도 있더라고. 지금 역전돼 있으니까. 닥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닥터, 알지? 박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혹시 봤는데 경제학 박사는 아니더라고. 내가 찾아봤거든 논문을.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이렇게 큰데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리면 이제 내수 경기가 폭망하겠죠. 주식도 폭망할 거고 참 좋네요, 그죠? 어쨌든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미국 빼고 다른 나라는 다 내렸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상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왜 그러냐, 자꾸.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갈 거고 정부의 공급 대책이라는 게 이제 현실 가능한 걸 보면 유유부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유부지라는 게 땅이 없으니까 서울에다 집을 지어야지 서울 집값이 잡히는데, 자, 3기 신도시는 열심히 하면, 내가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 3기 신도시를 열심히 하면 3기 신도시 들어오는 지역 주변의 집값을 매우 안정시킬 거다.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보면 서울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매우 남양주 이런 데 가격을 매우 안정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왕숙 신도시 1, 2 들어오고 이러면.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건데, 유유부지를 활용하는 거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게 절망적인 이유는 소형주택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3만 원밖에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걸로 효과가 없을 거다. 우리가 필요한 수요는 서울의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9평, 25평, 34평 이거다. 그래서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고 잘 되지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게 쉬우면 문재인 때 발표했던 건데 다 됐어야죠. 자,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은 2가지밖에 없죠. 3기 신도시를 빨리빨리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청약 한다면서요. 한 군데에서. 그러면 3년 뒤에 입주하겠네요. 그러면 2028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2028년부터
입주가 슬슬 시작되겠네요. 그러면 적어도 3년 동안은 3기 신도시로는 물량을 못 채운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정이네요. 3년 동안은. 그죠? 그래서 명박이 때는 뭘 했냐면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를 그 저리로 융자해 주면서 빨리빨리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걸 많이 지어가지고 저가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들어갔지. 물론 경매로 많이 넘어갔지만 했단 말이야. 효율적이 좀 있었죠. 그치.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고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면 빌라 공급이 늘어나거든. 뭐 전세 사기 문제도 많았지만 빌라 엄청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절망적인 수준이에요. 1월부터 6월 사이에 서울에 공급된 빌라가 1,400채인가 밖에 안 된대요. 너무 많나? 1,400채? 2,500만 세대인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이 41%야. 그러면 60%는 뭐? 빌라하고 다세대잖아요. 1,400채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저가 수요를 이제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안 돼. 3년 동안 입주 물량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빌라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없고. 오피스텔은 지금 다 죽었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인 수준의 공급이 처참할 정도로 3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신 교수님은 35년까지 없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최소 3년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최소 3년은 계속 오를 거라는 이야기야. 어디는? 서울은.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도 줄어들어요. 이제 진짜 화끈할 거다. 내년에 오면은 이렇게 악플 많이 달리지는 않을 거야. 아주 좋을 거야. 슈퍼사이클 이미 시작됐다니까. 여기 2024년에 슈퍼사이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기 채널에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 때가 되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 아직도 합니다. 그래서 보자. 한 6개월 뒤에 지금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한번 보자. 그때 내렸으면 이제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내렸으면 사과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르면 이제 싹 아닥하는 거야, 그러면? 아닥하는 거야? 악플러들 아닥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까? 악플러가 아니고 악플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시간도 없잖아.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알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왜곡하는 사람들 있잖아. 모르면서 하는 거면 전문가 타이틀 떼면 되는 거고 뭐 교수, 박사 이런 거 떼면 되는 거고 네, 알면서 그러는 거면 나쁜 사람이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6개월 뒤에 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6개월 뒤면 그 동시에 공급 정책을 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3년 내에 어떻게 빨리빨리 대규모로 공급해. 서울에 1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이 한 5만 세대 되는데 2018년, 19년에 잠깐 가격이 안정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 5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 외에는 5만 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말고 계속 오른 거야. 그지? 거기다가 금융시장에 이제 금리까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니까 이게 어떻게 안 올라 이게? 너무 쉬운데? 참 쉬운데? 2023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슈퍼사이클 시작한다고. 여러분 그래 괜찮아요. 6개월 뒤에 오르면 그때 와갖고 제 말 좀 들으세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까?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금 집이 조정을 좀 맞는 것 같은데 서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조정을 맞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톡방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좀 더 집이 비싸지고 나서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다. 100% 공감한다. 6개월 뒤에 서울 실거래 아파트 실거래 가격,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통계 부동산 실거래 가격 지수는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다. 그 아파트는 한번 사면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되잖아요. 일반 세율이 되든 비과세가 되든. 그러니까 2년 보유할 거니까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시장을 망가뜨려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뭐 탈출러시 만드는 거 아니면 뿌뿌 아니면은 되는 거지. 정부에서 하는 거는 자꾸 이야기하는데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은 거야. 경제성장률 대비로 해가지고 아까 욕조 얘기했잖아. 욕조에다 물을 계속 붓는 건데 아예 욕조에 욕조 뚜껑을 빼버리면 거기서 목욕을 못 하는 거잖아. 제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 완전히 빼버리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기능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 그지? 주택시장은 막 확, 30억 하던 게 막 5억 되고 막 주식, 그 돈이 다 전부 다 주식으로 와가지고 막 5천, 6천, 7천. 만스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예? 단기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아니다 이러면서 만스피. 아니 5천 넘으면 나도 투자할게. 5천 넘으면 만스피 되면 저 인덱스에도 투자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고민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 주춤한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갈아타려고 막 준비를 해서 예차저차 못 사고 못 팔고 못 사고 있는데 규제가 나오니까 이제 더 마음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좀 더 기다렸다가 사면 좀 더 오른 가격에 사는 것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2021년 꼭지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10억 주고 샀는데 8억이에요. 그래서 본전되고 나면 팔고 갈아탈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2억 손절하고 넘어갈까요? 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 데가 만약에 상급지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억이 이제 얘가 이제 하급지인데 하급지면 2억이 하급지가 2억이 오르는 게 2억 오르는 동안 상급지는 2억보다 더 오르겠어요? 덜 오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억에 샀던 걸 빠르게 팔아서 2억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2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그 길을 들고 있었던 것보다 상급지로 갈아탄 게 더 이득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다시 말하면 상급지가 더 오르겠어요? 하급지가 더 오르겠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답은 뻔하잖아요. 간단하네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 작위 손해라는 게 있고 부작위 손해라는 게 있죠. 작위는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8억이 돼가지고 내가 팔아버리면 스스로가 행위를 해서 손실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고통이 엄청 세대요. 어떤 것보다 그냥 안 팔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안 팔고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한다는 거. 손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작위 손해는 뭐냐면 내가 자기 손해는 그래 팔아서 손실하지만 부작위 손해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야. 심리적으로는 부작위 손해가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전되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처럼 주춤할 때 내구도 되고 가격 흥정도 되고 조건 흥정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집을 먼저 팔아야 되냐, 뭐, 이렇게, 갈집을 먼저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나는 우리 집을 먼저 파는 게 일단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래야 마음이 편해. 괜히 이제 먼저 계약하고 왔다가 우리 집 안 팔리면 이렇게 쫄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을 자꾸 애정이 가고, 뭐, 오래 살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애정이 많이 가고, 수리도 많이 나고, 이런 거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의 애정이고요. 가감하게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내가 10억에 팔리는데, 나는 수리를 많이 하고, 오래부터 살았고, 애정 가니까, 우리 집은 좋으니까 10억 5천에 팔아야 돼. 어떻게든. 그래서 10억에 콜이 왔는데도 안 팔고 10억 5천에 고집하면 못 가는 거지, 이제. 5천만 원 더 받으려다가 여기 1억 더 오르는 걸 보고 나서 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 5천만 원 비싸게 받으려 안 팔리고 있는데 1억 더 오르면 그때서 이제 움직이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을 물어보지 말고 팔리는 가격을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다 전화해갖고 매도자예요 이러고 하지 말고 거기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집이랑 컨디션이 비슷한 걸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면 바로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부동산에서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집을 한번 가보고 와. 그래서 그 집이 우리 컨디션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팔릴 가격에, 그러면 이제 팔릴 가격을 알았잖아. 그러면 그 가격에 매도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팔리지도 않은 가격 찾고 있는다고 되냐. 상급지 이동일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이제 상급지가 아닌데 업그레이드라 그러잖아요. 업그레이드는 할 필요가 없지, 지금은. 비용만 발생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상급지 갈 거면 길게 보면 그게 더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강남이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다 정리하고 하나로 합체해가지고 강남을 들어가는 게 맞냐는지 이거 지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해가지고 원베일리 70억짜리를 팔사를 간다? 그거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강남. 그치. 일반 가정에 개포동을 간다든지 개포동에 뭐 5, 6, 7단지 재건축하고 있는 걸 간다든지 강남 내에서도 B급지나 C급지.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100%를 뭐 간신히 넘었다든가 좀 안 된 거 이런 것들은 나는 지금도 오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고점 대비 전고점을 얼마나 못 돌파했는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상급지라 그러면 많이 뾰족하게 오른 데보다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무조건 신축이어야 된대. 그럼 신축 맞춰가지고 급지를 낮추면 되죠. 이게 선택해야 돼. 무조건 신축이면 그 신축이니까 비쌀 거 아니야. 그럼 못 사면 급지를 낮춰가지고 송파에 신축을 할 건지 강남 대치에 구축을 할 건지 비슷한 가격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더 이길지 이런 걸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취향이니까 내가 말리진 않겠어. 그죠? 입지를 선택할 거냐 신축을 선택할 거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신축만 고민할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서울 외곽은요? 비인기 지역 이른바 노원? 뭐 노원도 있고 여기 사람 있어요 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아직 멀었지. 거기도 와요? 그럼요. 구조대. 자, 왜 구조대가 안 가냐? 불이 났어, 강남에. 근데 구조대가 한 팀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동대문 쪽에도 물이 났어. 노원에도 물이 나고. 그러면 뭐 어디부터 꺼야 돼? 강남 끄고 동대문 끄고 노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강남 불 끄고 있어. 구조대가. 네. 그러면 언제 오겠어요? 한참 뒤에 오겠죠. 동대문 끄고. 그럼 빨리 올라 그러면 어디 동대문에서 구조를 요청해야지. 시간이 이제 그 차근차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한참 걸린다는 거지. 그지? 뒤 외곽으로 갈수록. 근데 지금은 강남 그 한강 10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3 플러스 양천구까지, 양천구는 한강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구까지 해갖고 9 플러스 1이죠. 9 플러스 1. 거기 말고 그 바로 옆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게 맞고, 만약에 크기가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논리인 거야. 만약에 노원에 내가 사야겠어, 지금 딱 보니까 전세가 만기가 딱 됐거나, 딱 우리 집이 딱 팔렸어. 근데 노원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거기서 제일 좋은 곳에 들어가야죠. 제일 좋은 신축이나 제일 좋은 걸 들어가야죠. 알잖아, 어딘지. 말 안 해도. 딱 거기 책에 있습니다. 어디 사야 되는지. 부록에 초판 한정. 딱 지금. 이게 뭐라 그러지? 꼬다리? 꼬다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들 있잖아요. 애기들 없으신 분들은 직주 건접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직주 건접이 좋은 데가 올 타이밍이 됐어. 거기가 바로 다음에 어디가 오를 거인지, 나는 어디가 오를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교통 좋은 데 중에 많이 오른데 바로 옆에 있는데, 심영석 교수님의 점선면처럼 선을 볼 때가 됐죠. 지하철역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볼 때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외곽은 점을 봐야지. 점선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심영석 교수님의 주장이고 제가 카피한 겁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심영석 교수님의 점선면, 와, 대박.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을 볼 때가 됐다. 중심부에서 뻗어나가는 선을 볼 때가 됐다. 3호선, 4호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아래 위로 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출동하신다, 이제. KPI 드디어 하나. 예. 드디어 간다. 예, 뭐 연락이 왔습니다. 픽스 되신 거죠? 약속 잡으신 거죠? 예, 날짜 잡았습니다. 예. 읽어줘도. 익남이 형. 익남이 형이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네요. 그 복장 이런 것도 막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쿠팡 옷 뒤지고 있잖아, 지금. 왜요? 후랭이 나올 때처럼 편하게 입고 오시죠. 아니, 거기 와서 이제 좀 조곤조곤하게 얘기해야지.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다소곳하게, 오른손 위에 왼손 딱 올리고 이렇게 딱 다소곳하게.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7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전환하더라도 약간 조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서운 거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무엇일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모두가 뭐 이렇게 강력한 규제다라고 하는데 6억이라는 엄청난 큰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손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실수요라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 막는다? 그럼 진짜 이게 민심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불만이 맞습니다. 센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딱 막겠다고 하지만 6억이라는 큰 구멍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어쩌면 하반기 말부터 올라올 지방의 점 사이클이랑 이게 또 묘하게 매칭이 되는 게 아닌가. 전국의 점들, 주요 점, 홍일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랑 묘하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 초에도 지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8월 달에도 저는 이제 2군데 정도를 다시 가보고 올 생각입니다. 부산. 부산도 가봐. 당연히 아니에요? 1등이니까 당연히 부산 갈 거고 2등인 대구까지. 네. 부산하고 대구를 가볼 생각입니다. 올 초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 보고 온 게 7,000유로더라고요 벌써. 구조대가 안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면적이 있잖아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넓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을 뾰족하게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 유동성이 이제 동대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외곽까지 다 퍼지려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2배, 4배 되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R제곱분의 1. 그치. R제곱분의 1이 있어야 돼. R제곱만큼 비례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전국까지 퍼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다. 아까 말씀하신 노원이나 또 노도강, 뭐 금강구까지 오는데 왜 아직 안 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의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다시 집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플러스 6억 효과에 따라서 6억이라는 큰 구멍을 활용하는 이제 저가주택 소비자들의 반란이 오면 아마 아주 후끈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걸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